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독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걔들하고 전쟁을 하고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난 부분들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입니다. 만약 복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산받은 장진막이 제대로 치유가 다시 안 되니까 계속 상처가 나고, 그러다가 생길 수 있는 게 뭐 장면역 질환, 자가 뭐 장질환 있죠. 크론병이나 개양성 대장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변형이 심해지면 암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장암.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은 네 가지: 소화흡수 분해, 장의 원활한 운동, 장점막을 지켜주는 면역의 역할, 그 다음에 장점막을 치유하는 치료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보호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낸 수많은 어떤 물질들이 또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태어났을 때는 뭐 우리 리님 잘 알고 계시는 비피도균이나 락토바실러스균처럼 이게 좋은 균주들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쁜 약물도 많이 먹게 되고 나쁜 음식도 많이 먹게 되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해균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이렇게 역전이 돼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굉장히 많지만 이 역전에 어떤 대변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대부분 우리 여성 리더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몸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갱년기의 정점에 있는 완경 시기를 전후해서, 남성 여성 다 50세를 전후해서 이런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느 정도 동등한 비율로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80, 90이 되었어도 굉장히 힘들지 않게 지낼 수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현대인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격차가 유해균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은 그렇게 벌어지게 되고 유해균이 유익균을 압도하면서 모든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노화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과정도 우리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노쇠와 이렇게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노화는 갱년기 이후에 본격화되고 그 격차는 개인차가 크다. 즉 80세, 90세까지도 50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이 잘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 사람, 대다수의 사람,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장애 수명으로 질병 수명으로 넘어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노화되면서 신체 노화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다시 알고 보면 뭐 알츠하이머 질환부터 우리 신체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많은 질병을 일으키느냐. 아마 제가 유튜브라든지 또 방송에서 이야기한 이거와 또 비슷한 기준으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 건강상의 상태가 하나 있죠.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만성 염증. 만성 염증처럼 마이크로바이옴도 하나가 이렇게 뭔가 부조화가 되게 되고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영역,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아까 제가 50세 전후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굉장히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물론 마이크로바이옴의 압도적 대다수는 장에 있지만 우리 신체 다른 부위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느 부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남성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식기 부분, 그 점막 부분이죠. 그 부분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신 분들이 나중에 지렴이라든지 지렴, 그 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식기 질환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그거하고 좀 닿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폐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폐에서 취약성을 나타냈던 사람들 살펴보면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내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장내축하고 또 비슷하게 연결되는 게 장폐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폐가 안 좋은 사람들, 코로나 후유증을 심하게 앓은 사람들이나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그다음에 기관 천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접근할 때는
장을 고치는 부분으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에스트로바이옴. 자, 에스트로바이옴은 뭐냐면 우리 여성들의 이제 피부의 어떤 젊음,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에스트로겐인데 이 에스트로바이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피부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미생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에스트로겐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젊고 탱탱함을 유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에스트로바이옴이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에스트로겐 기능이 나이가 70대, 80대 물론 숫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 몸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 바르면서 여성성을 잘 유지하고 젊은 피부였던 건강을 잘 유지하신 분들이 있는데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극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에스트로바이옴 그러니까 이게 피부하고 에스트로겐과의 작용을 나타내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인데 그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피부의 노화가 굉장히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성 유산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비만 유산균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에스트로겐과 작용을 하면서 피부 건강,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비만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아마 에스트로바이옴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서 대두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유방암의 발생에 있어서 자 유방암의 에스트로겐이 적절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유방암을 이렇게 잘 막아주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멜라토닌과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조율해주는 멜라토닌은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일주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4시간 생체 리듬이 무너지는데 24시간 생체 리듬이 무너졌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송가선에서 생성되어 있다가 밤에 빛이 완벽하게 제거되면 여기서 분비되는데 이게 생체 리듬이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거든요. 수면 조절 효과를 가지는데 이 일주기 리듬을 무엇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를 생각해 봤는데 잘 살펴보니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멜라토닌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에스트로겐을 잘 조절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유방암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니님들이 나는 나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은 어떨지 나의 장 나이는 어떨지 궁금하실 건데요. 본인의 장 나이가 어떤지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신체 나이 중에 장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장 나이인데 이 부분만 알기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변을 자기가 확인해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젊은지 노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타입 3 4가 제일 좋은 건데 4가 만약에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3, 5 정도까지는 위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타입 1, 2 그다음에 타입 6, 7은 슬슬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변이 내가 단순히 이제 변비가 있다 설사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오늘 제 강의를 우리 리님들 듣고 난 다음에는 변의 모양이 황금빛의 예쁜 변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질병이나 노화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건강한 변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잘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균주 다양성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장나이가 노화됐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익균하고 위해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이 노화됐다는 거는 특히 유해균 중에서 현기성균, 그래서 이콜라이라든지 이런 나쁜 콜로스트리움균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균이 아주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균주가 단순화되면서 나쁜 현기성균들이 많아지면 나의 장에 노화가 있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산균들이 균주의 어떤 숫자, 균이 많을수록 좋다. 뭐 10억, 20억, 30억 많을수록 좋다와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균주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하나의 소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균주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 나의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나 내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검사의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아메이 쪽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희 병원에서는 소변에서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미생물들이 대사를 시킨 데 있어서 이게 대사를 잘 시키면 이게 중간 산물이 안 남아요. 근데 중간 산물이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것은 이거를 대사시키는 뭔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면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남아있는 중간 대사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 에너지로 사용이 못 되는 것처럼 우리 장내 세균들이 유익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작용들을 못하게 되면 그 중간 산물들이 많이 있겠죠. 이 중간 산물들을 분석해서 장내 유해균이나 유익균이 얼마나 부족한지, 유해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51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게 불과 제가 이 검사를 하기 3, 4년 전만 해도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물론 이제 심각한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60, 70점, 70점, 80점 정도였는데 최근에 20점, 30점까지 떨어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나타내는 건강의 어떤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게 제가 소변 유기산 검사를 분석해 보면 그분이 너무 아파서 온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90점인 사람은 그만큼 질병의 어떤 빈도가 약한데 심지어 이제 이 장내 유기산 검사를 했을 때 10점, 20점 거의 이제 점수가 굉장히 최하.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걸 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설문했을 때 제가 이제 리퀴거 신드롬을 해서 장누수 자가 진단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본데 여기서 8개 중에서 2개에서 3개 이상이면 자기 정막의 어떤 건강성이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막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장 안에 있는 유독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영양소만 이렇게 잘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어져서 장점막 세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유해균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 유해균이 장점막을 공격하고 또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장점막을 공격하면서 장점막을 뚫고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새는장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는장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쉽게 차오르고 설사를 자주 한다. 쉬어도 늘 피곤하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염증이 자꾸 생긴다. 알레르기 질환이 하나 둘 발생한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주의 이렇게 핏장애가 의심된다. 브레인포그죠. 특히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피부는 드러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갑자기 알러지라든지 발진이나 여드름이 생기면 장부터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하루 종일 뿌옇고 깜빡하며 두통에 시달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갑자기 생겼다고 한다면 장의 어떤 점막의 인테그리티, 치밀성이 파괴돼서 이런 부분들의 염증이 우리 몸으로 다 퍼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오늘 제가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랬죠. 우리 리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리버스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나빠져 버리면 그 비율이 뭐 적어도 6대4, 7대3 정도는 모르겠는데 4대6, 3대7 정도로 유익균이 압도적으로 적어지게 되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미리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만드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받게 되면 내 신경전달 물질들의 교란이 생깁니다. 첫 번째 신경전달 물질 교란이 생기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망가지게 되면 염증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했죠. 이 염증 물질들의 가장 취약성을 나타내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해진다거나 이전에 비해서 같은 어떤 일을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일단 나의 어떤 장 건강이 나쁘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취약성이나 스트레스의 강도가 셀 수도 있지만 장이 안 좋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을 다시 돌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으면 장내 유해균의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유해균이 올라가고 유해균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 되고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레스 상호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동안 나온다고 알고 계신 거 하나 있죠. 세로토닌. 세로토닌 장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70에서 80%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세로토닌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다 아시다시피 행복감, 안정감, 수면, 식욕, 감정, 행복 호르몬이고 도파민은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취를 해야 되겠다. 남을 이겨야 되겠다. 물론 이제 도파민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거나 성부에 집착하는 성격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또 너무 없으면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의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도파민은 적절하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넣으면 또 안 되겠죠. 이 도파민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바입니다. 가바가 도파민이 우리 몸에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게끔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바가 기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도파민이 폭주하겠죠. 그럼 중독성이 되든지. 근데 가바가 또 너무 눌려버리면 또 도파민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가바도 적절하게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가바가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데 젊었을 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할 수 있게 성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지만 이게 또 너무 폭주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가바입니다. 근데 가바가 젊은 시절에 너무 소진되어 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생성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럼 가바는 우리 몸의 어떤 행동을 조절하거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파킨슨병과 같이 행동이 굼뜨다거나 동작이 안 되는 병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천이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 공급원도 대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런 어떤 신경전달 물질들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기능들을 중간에서 중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불면증 환자들을 잘 분석을 해봤더니 불면증 환자의 대부분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그렇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배가 아파. 자, 배가 아프다는 것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원장님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꼭 깨서 소변을 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밤 9시 이후에는 물을 먹지 마라. 낮에는 충분히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밤 9시 이후에 만약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만약 11시에서 12시 정도에 잔다고 한다면 방광을 빠져나가지 못한 소변이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9시 이후에 물을 먹지 않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밤에 자는 동안 재생이 되고 마이크로바이옴도 휴식을 취해서 재생이 돼야 되거든요. 재생이 안 되면서 굉장히 이거에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치료하는 게 모든 치료는 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아마 수면제를 굉장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장을 좋게 하는 그런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수면 시간이 감소하고 깊은 수면이 감소하고 그게 얕은 수면을 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이상이 앞으로 옵니다. 이게 뭐냐면 잠은 좀 드는데 자다가 그냥 중간에 잘 깬다는 거죠. 이게 노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아마 우리 리듬들은 그냥 잠자는데 관계되는 호르몬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멜라토닌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에요. 비타민 A, C, E보다도 더 몇십 배 강력한,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추럴하게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멜라토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서 이 뇌를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인데 그 항산화 효과를 가진 가장 큰 호르몬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잘 유지하는 작용을 해야 된대요. 이 멜라토닌 부족해지면 이렇게 노화가 이제 촉진된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멜라토닌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주기 리듬에 따라서 잘 만들어지고 잘 녹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HT 트립토판이 있는데 이게 멜라토닌의 재료인 동시에 세로토닌의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울증 예방, 그다음 뇌의 어떤 인지기능, 치매 예방에 이렇게 상호 피드백 작용을 가진다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밝혀진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서 하나가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이 근감소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양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근감소증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리듬들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실 거예요.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안 하면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근감소증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더불어서 하나 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유익균 8, 유해균 2의 비율이 깨어져 있으면 근육의 질이 낮아지고 근육의 양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퀄리티,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예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근육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게 트래픽 없이, 정체 없이 잘 달리게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있으면 교통정체가 오고, 그다음 근육이 달리지 못하면서 근육이 노화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자, 이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SCFA,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단세 지방산이 우리 근육에 가가지고 근육에서 이제 우리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문들이 있거든요. 그 문들의 기능을 좋게 합니다. 근육은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커지고 제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육 안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게 되면 그나마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때 이걸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굶겠죠. 약해지겠죠.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SCFA라는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자에게 끌어들여 가지고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 안에 저장하기 때문에 근육의 질이 좋아진다. 하나. 두 번째, 근육 안에다가 당하고 지방산을 잘 흡수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 속에 다니는 당이나 지방산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비만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건강히 사시려면 비만을 예방하고 당뇨를 예방하시려면 근육의 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근육으로 들어가는 이 통과문의 기능을 좋게 한다. 문이 잘 열려야지 그 안에 에너지를 잘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유익물질, 단세 지방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세 지방산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근육의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럼 근육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지, 당이나 지방을 집어넣지 못하죠. 근육은 점점 굶어서 근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저장되지 못한 당하고 지방산은 몸속으로 돌아다니다가 당뇨가 되고 지방세포에 가서 비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지방세포를 줄이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이렇게 조성해야 된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어떤 우리 압도적으로 우리 지배균주가 달라져요. 애들은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청소년 때는 비피도가 많은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현기승균, 클로스트리움이라든지 어네어로브는 유해세균이거든요. 유해세균이 많아진다는 건데,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애돌레스트, 청소년 때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유익균주들을 우리 어른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 2080 전략의 핵심이고, 근데 다행히 지금 현대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한테 맞는, 자기 마이크로바이옴에 맞는 걸 잘 이렇게 접종을 시키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찬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운동을 해서 그냥 살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익균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죠. 자, 운동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땀나는 운동, 숨차는 운동, 숨차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땀나는 운동은 근력 운동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미라김 어떤 리더님 해주시고 계신데, 제 강의 지금 한 30분 들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손 틀고, 자, 잼잼. 이거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손 틀고 하고, 제가 모니터만 보시고 계시면 이 머리 쪽에 피가 안 가거든요. 자, 뒤로 한번 제끼고. 제가 지금 오늘도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리더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어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깨를 항상 이렇게 말린 자세로 대부분 있게 돼요. 이렇게 뭐 항상 핸드폰 보고 보면 어깨가 말려 있거든요. 그럼 견갑골에 경직이 오고 세태가 오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항상 뒤로 이렇게 쭉 펴주는 자세,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로 이렇게 쫙 이렇게 펴주고 척추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영양 상호 연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대 2인데 유익균 8, 유해균 2. 근데 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8대 2? 원장님, 박사님 100%면 되죠. 100%가 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익균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소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돼요. 근데 20의 어떤 유해균이 끊임없이 견제하고 자극을 시키지 않으면 훈련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대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현실은 6대4. 그 최근에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조금 더 나빠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5대5 정도까지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 나빠진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8대2로 올리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굉장히 힘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가니까 노로 바이러스의 시대가 왔는데요. 요새 장염 환자들이 너무 늘었어요. 특히 장염 환자 중에서 설사만 하는 장염 환자들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 체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한 분들을 잘 살펴보면 15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5는 뭐냐면 소장의 세균이 가다하게 증식하면서 이 소장에 있는 세균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가스를 많이 만들면 배가 빵빵해져요. 배가 빵빵해지면 이 소장이 못 움직입니다. 그냥 소장이 멈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특히 명치 쪽이 그냥 남산처럼 불러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소장에 세균, 특히 유해균이 가다 증식하는 어떤 상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소장 세균 가다 증식인 경우에는 이 OR 운동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적 투과성. 장은 영양소만 받아들이고 세균, 독소,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 중금속, 특히 미세먼지까지 다 막아야 되는데, 현대인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이 장점막을 지켜주는 유익균의 어떤 비율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장점막을 지켜주는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구멍이 송송 뚫린다. 자, 영양소의 결핍. 우리 장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A, D,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하고 미네랄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지면 장점막의 어떤 이게 촘촘함을 지켜주는 어떤 기능이 떨어져요. 뭐 당연히 수유 나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까 제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진통소염제를 많이 먹게 되면 장점막이 얇아집니다. 출혈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장점막이 이렇게 CPH처럼 얇아져요. 그래서 진통소염제도 굉장히 위험하고, 뭐 과도한 당 섭취, 그다음에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 유익균까지 같이 죽여버리겠죠. 유해균은 어떻게 보면 항생제에 조금 강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가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게 또 유익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남용하고 설사를 반드시 한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생제 복용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프로바이오틱 섭취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재건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그 사람이 비만을 결정한다는 건 우리 니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자, 비만균. 비만한 사람에게는 비만균인 허미큐티스가 많고, 날씬한 사람에게는 날씬한 균인 박테로이데테스가 많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막 먹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한 쪽으로 가게 되면 비만하게 되지만, 또 비만하게 되면 또 비만균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노력부터 반드시 해야 되고, 최근에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의 모든 다이어트하는 환자분들에게 유산균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유산균을 처방했을 때 효과가 이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살을 잘 빼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살을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요요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비만에 특화된 유산균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면 그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그거죠. 비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변합니다. 근데 이 뇌에 영향을 아까 많이 미치는 게 뭐라고 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비만하고 어떻게 보면 삼각작용이죠. 비만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장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고, 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 이 유해균은 아까 영양소는 흡수를 안 하고 칼로리만 흡수한다고 그랬죠. 영양결핍과 비만을 악화시키고, 근데 이때 또 그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뇌에 작용해서 뇌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리듬들이 이제 심리적 허기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리적 허기는 배가 고플 때만 나오는 게 생리적 허기인데, 이 심리적 허기는 배가 채워졌는데도 어떤 특정 음식을 계속 찾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중독인데, 이 탄수화물 중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학습이에요. 자기가 탄수화물 먹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연구 중에서 하나가 이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있으면 포만감과 허기를 느끼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배가 고플 때는 적절하게 허기를 느꼈다가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가 되면 포만감을 느껴서 스탑을 하고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그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 기능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식욕을 느끼는, 심리적 허기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장을 고치라는, 이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식욕 저절의 생리적, 그러니까 배가 이건 뭐냐면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배가 더 고플 수밖에 없죠. 살기에서 더 먹게끔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쾌락적 해로.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더 만족감을 느끼게끔 이제 호르몬의 어떤 교란 작용을 일으키는 기능들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혈관 염증을 일으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을 뚫고 놓은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하고 이렇게 우리 몸에 옮기게 되는데 그때 가장 첫 번째 타격을 주는 게 바로 혈관이고 이 혈관의 염증에도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어떤 염증 물질이 치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밝힌 연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날씬한 사람에게서는 항염증 물질인 SCFA, 숏체인 패티 애시드가 나오는데 이 비만인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A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리포다당류라는 굉장히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염증 상태로 만들 건지 항염증 상태로 만들 건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의 대표적인 염증 물질이 APS인데 이 리포다당류예요. 리포다당류는 지방하고 당, 그래서 우리 몸에 넘쳐나는 지질하고 넘쳐나는 당이 결합한 거예요. 장 내에서 이제 결합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장점막을 잘 뚫고 가는 성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장점막을 잘 뚫었으니까 어디까지 잘 뚫냐면 내 보호막까지 잘 뚫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세요. A, B, C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정상적인 사람의 뇌에서 이 APS를 이렇게 추출한 이게 어떤 분자 구조를 이렇게 추출한 거를 했는데 거의 발견이 안 되죠. 근데 DEF 이 아래쪽에 보세요. 큼직큼직한 게 뇌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리포다당류가 뇌에 침착해서 뇌 구조를 파괴시킨 거죠. 이게 바로 치매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장을 잘 관리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죠. 장에서 그러면 APS가 있다면 이 APS의 기능을 또 방어해주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유효물질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을 때 반드시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해줘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지켜주는 항염증 작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세지방산의 종류는 뷰티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이 있고 T세포, 그 다음에 암세포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렙틴 분비 증가로 인해서 비만을 억제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게 숏체인 패티 애시드는 우리 몸에 유산균, 유익균이 일정 정도 잘 존재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제공했을 때 만들어주니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채소의 어떤 규칙적인 섭취,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우리 니님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다면 워낙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건강하게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래건강의 관건 마이크로바이옴 2080 SSEN 전략 20대 마이크로바이옴을 80대까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황금 비율 80 유익균 80, 유해균 20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장하고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죠. 아까 뇌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리고 장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약해진다고 그랬죠. 장 유익균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 탄, 그 다음에 고지방식이, 세 번째가 만성탈수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정제탄수화물 그 다음에 고지방식기를 주의해야 되고요. 또 장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장이 싫어하는 식사 습관, 뭐 대표적으로 가식, 속식, 뭔지 알죠? 빨리 먹는 거. 폭식, 한꺼번에 막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야식. 장에도 제가 아까 휴식을 주자고 그랬죠? 9시 이후에는 먹지 말자.
자, 9시 이후에 안 먹으면 장도 쉬지만 또 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죠. 인슐린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리 꼬는 거. 자, 오늘 지금 강의 한 10분 남았는데, 자, 리더님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이거. 저는 이거 1시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손허벅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장이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이거 한 30번 정도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앉으셔가지고 또 강의 이제 끝까지 하시죠. 생각중지훈련. 자, 생각중지훈련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요즘에 시대가 좀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끊는 겁니다. 눈 감고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만 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법.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지금 우리 마스크 벗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에 들어가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의 90%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또 밤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생각중지훈련과 호흡을 같이 결합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은 껍질째 먹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일은 껍질째 먹자. 그 다음에 채소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식사 순서를 바꾸자. 자, 어떻게 먹냐면 한국 사람은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먹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거꾸로 식사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채소 한 번 먹고 반찬 한 번 먹고 밥 한 번 먹고 채소 한 번 먹고 반찬 한 번 먹고 밥 한 번 먹고. 그다음 아까 제가 장과 수면을 살리는 생활 습관을 말씀을 드렸죠. 잠자기 3시간 이후부터는 물, 음식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대신에 멜라토닌을 시도해 보아라. 낮에는 빛을 쬐고 밤에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래, 잠자기 전에 제가 항상 우리 아메 리더님한테 많이 하고 있는 거, 스마트폰은 머리맡에 두지 말고 이게 파우치라든지 작은 이제 바구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우리 블루라이트를 완벽하게 제거하라. 배가 너무 고파도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9시 이후에 박미수 원장님이 박미수 원장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배가 고프면 바나나 한 조각, 견과류 하나 정도는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또 깊은 잠을 자는데도 방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메 리더님들한테 제가 또 하나 또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20대, 30대 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어떤 운동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운동의 목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서도 탄수화물 양을 많이 줄이면 좋겠죠. 그럼 평소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운동을 할 때는 오히려 더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서 안 쓰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비스켓, 달걀, 우유 같은 거를 먹고요. 그 운동하는 동안에는 수분 섭취 반드시 해주시고, 그 운동 후에 제가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운동을 하라고 했다면, 운동한 날은 반드시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을 무럭무럭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목표는 장과 근육을 살리려면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하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점막에 어떤 균열이 생긴 거, 그러면서도 근육을 이렇게 또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장점막의 에너지 대사원이면서 그다음에 단백질, 근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되고 있는 게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은 또 글루타치온의 재료이기도 하죠. 글루타치온, 항산화의 재료이기도 하니까 글루타민도 아마 근육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알려드린 거 손가락 스트레칭,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손 허벅지 운동, 그다음에 발목 스트레칭,
발목 쭉 뻗었다가 당겼다가 시간 날 때. 왜냐하면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인데요. 이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게 발목이거든요. 발목을 자꾸 꼼지락거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종아리 근육이라면 종아리 근육을 잘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을 살리는 5단계는 제가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탄지탈, 탄수화물, 지방, 탈수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가 안 되면 장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발효 음식, 그리고 좋은 소화효소제 많잖아요. 소화효소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트라이 해서 드시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소화운동에 에너지가 많이 가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는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소화효소제를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에 맞는 유산균 섭취는